안녕하세요. 다운증후군 발표를 맡은 홍유리입니다. 목차는 개요, 증상, 진단, 치료 순서입니다. 먼저 유전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질환, 단일 유전자 질환, 다인자성 유전질환입니다. 이 중 다운증후군은 21번 상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질환입니다. 유병률은 약 730명 중 1명으로 상염색체 이상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인종, 국적,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나타나며 산모의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그 외 발병 요인으로 부모의 유전자, 임신 중에 일어나는 문제, 태아의 산소 부족 등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여러 주요 장기 및 근골격계 기능 이상 등의 질환에 걸린 확률이 높으며 수명은 60세 정도로 과거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1번 염색체 이상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염색체성은 21번 염색체가 세 개인 다운증후군에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감수분열 비분리 오류, 수태적 정자나 난자의 분열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다운증후군의 약 95%가 3염색체성 다운증후군으로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됩니다. 전자형은 21번 염색체의 한 부분이 다른 염색체와 위치가 바뀐 유형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14번 염색체와 21번 염색체 간의 전이로 이 경우 환자들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14번 염색체가 14번과 21번 염색체 장환을 모두 포함하여 21번 염색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이크형은 정상세포와 다운증후군 세포가 혼합된 유형으로 이러한 세포 분열 형태가 마치 모자이크 해놓은 것 같다고 하여 모자이크형이라고 칭합니다. 수정 후 초기 단계의 체세포 분열 시 21번 염색체의 비분리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운증후군의 증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낮은 콧날, 둥글고 납작한 얼굴, 짧은 목, 치켜 올라간 눈의 가장자리,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넓고 혀가 크고 입을 벌리고 있어 혀가 앞으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신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깊은 주름, 작고 짧은 손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틈, 안쪽으로 구부러진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으며 대개 키가 작고 팔, 다리가 짧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인지 능력의 손상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시각적 학습 능력은 좋으나 표현 언어를 비롯한 언어 및 일화의 기억력은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반항장애와 같은 파괴적 행동장애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심한 정신지체일 경우 자폐증 행동을 보일 위험성이 크고 정신지체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경증 일시 교육이 가능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발달 장애는 전반적인 저긴장증과 관절의 불안정성과 함께 과도한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저하, 운동 발달의 지연이 나타납니다. 인대가 느슨해서 머리와 몸통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상 아이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느린 성장 속도를 보입니다. 또한 고리 중세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대표적으로 치아 인대의 느슨함으로 인해 C1의 운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반사항진, 간대성 경련, 바빈스키 징후의 양성, 기운목, 근력의 급진적 약화 현상, 감각 변화, 대소변 조절 능력 변화, 운동 기술의 퇴행 증상이 나타나며 이의 경우 신체 접촉이 심한 스포츠 및 목이 아래로 향하는 활동이 포함된 치료는 절대금기증에 해당됩니다. 다운증후군의 약 40에서 50%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실중격혈손, 심신중격혈손증, 심방중격혈손증, 팔로내진후, 동맥관계존증 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와 같은 증상들이 3세까지 지속되게 되면 운동기술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환 정도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다양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 이상 중 시각장애는 약 60% 다운증후군 어린이에게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이상은 굴절 오류, 사시증, 안구진탕, 백내장으로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오류의 경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도 홍채 반점과 눈꺼풀, 코 주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야 이상의 빈도는 나이 증가에 따라 잦아집니다. 청각장애는 약 38에서 70% 어린이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중이염은 다운증후군 어린이의 50에서 70%의 영향을 미치며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청력 소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 청력 소실도 흔한데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에서는 0.25%이지만 다운증후군 신생아에서는 15%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장관 이상, 호흡기 질환, 백혈병, 치매 및 알츠하이머, 치과장애, 당뇨와 갑상선 질환과 같은 내분비 장애, 짧은 평균 신장 및 높은 비만 유병률을 비롯한 성장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일 경우 당뇨병의 위험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운증후군의 아이들의 80%가 보행 문제를 겪습니다. 독립보행이 정상 아이들보다 평균 18개월 정도 지연되며 걸음걸이를 학습하는 평균 나이는 4.2세라고 합니다. 발을 넓게 벌린 상태로 보행 및 짧은 보폭으로 느린 보행 속도가 나타납니다. 정상 아동보다 짧은 활 보장 시간, 거리 및 입각기, 유각기 비율과 함께 머리와 몸을 앞으로 많이 구부리며 보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 아동보다 큰 골반 운동 범위를 보이며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착지하며 발목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근력 약화와 불완전한 관절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굽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착지되지 못하고 발바닥이 지면에 평평하게 착지됩니다. 다리를 전방으로 스윙할 때 과도한 회전을 보이며 보행 주기 대부분에서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더 많이 구부립니다. 비장애 아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평형 능력도 나타납니다. 다운증후군의 진단입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의 혈청 선별 검사 및 산모의 연령을 토대로 다운증후군의 위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별검사로는 태아사종 표지자 선별검사와 비침습적 산장 기형아 검사가 있습니다.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이거나 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양수나 육모막을 이용한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태아기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생아의 외모와 신체 증상들로부터 인지가 가능하며 세포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의 확진이 가능합니다. 세포 유전학 검사의 경우 말초 혈액 염색체 검사를 통해 21번 3 염색체를 확인합니다. 임신 중 선별검사만으로는 다운증후군의 여부를 확진할 수 없으며 환자의 95% 정도는 특징적인 임상소견을 바탕으로 다운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세포 유전학 검사를 통한 다운증후군의 확진이 가능합니다. 다운증후군 환자의 치료의 경우 다운증후군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체 발달 장애를 교정하여 발달을 도와주고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선천적 심장질환 및 소화기 질환, 백내장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의학적 관점에 더불어 환자의 정신적, 경제적 요건 및 사회적 형편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동개입 및 심리치료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약물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발달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경우 운동 발달의 가속화보다는 다운증후군에서 발달하기 쉬운 보상적 움직임 패턴의 발달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은 일반화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전이에 어려움이 있어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작은 단위로 과제 분석하여 연습하도록 시킵니다. 이 밖에 규칙적인 정기검진이나 유전상담, 사회적 지원, 지적 기능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증후군 증상 약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논문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력 평형성 보행 동작 훈련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논문입니다. 피험자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남자 아동 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 절차는 사전 검사 후 근력 평형성 보행 훈련을 실시하였고 12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력 훈련의 운동 순서는 근피로를 감안하여 반복되는 근육군을 피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강도의 증가는 증량, 반복 횟수 및 세트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근력 훈련 강도는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강도인 10에서 15회를 설정하였습니다. 평행성 향상 훈련은 일주일에 3번 12주간 실시하였고 실시 항목으로는 30cm 너비의 균형로를 걸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익숙해질수록 20cm, 10cm 너비의 균형로를 걷게 하였습니다. 보행 훈련 전에 5분간 하지 근육 스트레칭을 하였고 보행 훈련은 트레드밀 위에서 일주일에 3번 1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증가시키고 운동 강도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보행 훈련 중 올바른 보행 자세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골반의 회전이 감소하였으며 무릎과 엉덩 관절의 굴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분당 보폭수가 증가하였으며 보폭은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운증후군 아동들은 12주간의 근력 평행성 보행 훈련 후에 보행의 운동학적 변인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다운증후군 아동의 기본 운동 기술 및 인지 발달, 적응 행동과의 관계입니다.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7세에서 11세 사이에 과거 큰 외과적 수술이나 질환이 없고 감각 결핍이나 운동장애, 신경손상이 없는 남녀 다운증후군 아동 50명으로 하였습니다. 측정 절차 및 방법은 3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아동을 대상으로 대근육 운동 발달 검사와 한국형 지능 검사를 측정하였고 다른 그룹은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적응 행동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그룹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의 행동 관리를 맡았습니다. 인지 발달 검사는 조용한 공간에서 1대1로 이루어졌으며 흥미와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 동작성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언어성 검사를 나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중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문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답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 운동 기술은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3가지 적응 행동 유형과 정적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지 발달과 적응 행동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의 기본 운동 기술은 인지 발달보다 적응 행동에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